근데 지금도 계속 내분과 내용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저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언론의 책임도 있긴 하지만 이게 단순한 정책 홍보가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토대로 한 저희들의 어떤 판단과 정책 실행,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 좀 더 우리 사회가 나아지는데,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관련되는 것에 사회에서 주로 한 일들이 이제 관련되는 현안 제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그 소득주도 성장이 뭔지 많이들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우리 문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했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잠재 성장률은 그동안 보시면 생산요소 투입, 자본, 기업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동,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사실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과연 이 떨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되겠습니다. 소득 분배,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가계 동량 조사라는 자료에 사실은 나타나 있는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요 위쪽이 잘 사는 가구 20%, 아래쪽이 못 사는 가구 20%의 소득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일단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IMF입니다. IMF를 기준으로 하면 딱 벌어집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IMF를 기준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한 번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쯤 되는데요. 대충 시계로 보면은 2016년입니다. 2016년에 더 벌어지는데요. 요 빨간 거 보시면은 못 사는 사람 20%, 하고 20%는 소득이 그 이전에는 늘었는데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들고 있는 게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현상이 등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들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경제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함께 풀어야 된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풀어야 된다. 과거의 박정희 모델은 선성장 후분배입니다. 후분배. 성장을 우선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분배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그동안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나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국제기구들 IMF, 월드뱅크, 그리고 OECD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해라?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성장과 더불어 분배까지 동시에 생각을 해라. 어느 한쪽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분배를 생각하면 분배를 개선하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성장하면은 또한 분배 문제가 개선될 수도 해라 라는 정책권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일종의 새로운 정책 전환이 되겠습니다. 정책 전환으로서 소득주도 성장 출발을 가게에서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출발은 가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가계의 소득이 늘고, 그리고 실제로 핵심 생계비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수요 측면에서 소비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소비를 뒷받침해 주면은 결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확보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가계 소득이 늘고 그리고 안전망이 확충이 되면은 미래의 세대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경쟁력이다. 사람을 좀 더 값어치 있게 만드는 이런 투자는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생산성의 핵심 부분을 장악하니까 담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공급, 그와 더불어서 다른 한쪽으로는 소비, 이렇게 생각하는 정책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성장 후분배, 파이를 키워야지 나눌 몫이 커진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잘 나누면 파이도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바꿔봐서 이것이 뭐 한두 해가 아니라 5년, 10년 걸리더라도 이거는 가야 될 길이다. 시장 안에서 이런 격차나 불균형은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완화시켜 놓는 것이, 그래야지만 우리 세금 부담이나 재정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분배와 더불어서 그리고 특히 가계와 기업 사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그리고 인권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은 시장 안에서 일단 어느 정도 줄여놓고 시작하자라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 또 하나는 지출 비용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망과 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패키지로 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은 45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기준으로는 우리 올해 예산이 470조입니다. 우리 정부 예산이 470조인데 그 중에 한 100조 가량이 여기에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저임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계소득이 왜 중요하냐, 이 점에 있는 겁니다. 앞쪽에 수출이 취업을 유발하는 개수가 8명 정도라고 이제 보셨는데요. 그러면 소비는 어느 정도, 소비를 10억 원 늘렸을 때 소비는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안은의 통계에 따르면 그 2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출과 소비 사이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소비가 왜 이렇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간단합니다. 수출품 속에는 외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은 물론 제조품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내이고, 그리고 굉장히 노동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라보는 건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10억 원을 투자한다라면 수출에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소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훨씬 더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더 많이 소비한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05 실제로. 그래서 과연 어떤 성과가 났느냐, 또 어떤 문제가 유발됐느냐, 사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평가와 관련돼서 실제로 현장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하고 거의 한 달 이상 이제 논의해서 이런 정도로 아주 좀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일단 제일 먼저 가장 관심사였던 최저임금, 이게 어떤 효과를,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어떤 부작용을 낳았느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금 상승 확실하게 작년에 예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는데 2017년에 비해서 2% 더 올랐다. 명목임금이 2%, 그래서 5.3%의 명목임금 상승을 가져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16.4%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느냐.
최저임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에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소득의 60%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20% 이하로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임금 격차, 임금 5분의 비율이 여기도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희소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가 드디어 2년 연속 격차가 줄어드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가는 이제 청년들한테 지원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 지원 부분은 빠져 있고 시장 자체에서 이런 결과들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작용은 뭐냐? 부작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부작용은 임금비가 많이 드는 임금비 비중이 높은 그쪽에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쪽 자영업 부분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도소매, 음식료 이런 쪽에 타격이 있었던 것 같더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느냐? 저희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른다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작년에 혜택을 본 임금 인상을 특히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의 혜택을 본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2천만 명이죠. 2천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입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혜택을 입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냐?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 얼마냐? 작년하고 재작년 사이에 우리 요 뒷통계에 나옵니다. 뒷통계에 나오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사이에 실제로 취업자 증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작년에 31만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시행한 2018년은 9만 7천 명. 요 차액분만큼 이제 일자리 증가분이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차액분이 2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22만 명 중에서 과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여러 가지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 그나마 가장 좀 믿을 만한 통계에 따르면 한 3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요 32만 명에서 9만 7천 명 줄은 과정에서는 일단 먼저 계산해야 되고 빼야 될게요. 우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15세 이상 64세 사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자연적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뭐 GM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건설업의 경기 부진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차액을 한 3만 명, 조금 많이 잡으면 4만 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부작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일자리의 질 자체는 개선이 되었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수면에서는 많이 아쉽다. 더군다나 작년 하반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월 3월 들어와서 한 20만 명대 다시 회복했고 그 다음에 어제 발표해서 17만 명이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년 하반기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지만 향후에 여전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실제로 그러니까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정부 부분 이외에 민간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가 최대의 승부처이고 그 최대의 참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이제 동남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조업이 어떻게 살아나냐, 제조업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제는 왜 이렇게 안 좋으냐,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작년에 확실한 거는 가계소득이 분명히 늘었습니다. 가계소득은 예년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계소득은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 2.5% 증가율에서 2018년에 2.8%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7%였었습니다. 2.7%인데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보다도 소비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만약에 작년에 소비가 이렇게 좋았지 않았더라면 2.7% 달성은 어려웠을 것이다. 2.7% 성장률 달성할 때 1등 공신은 소비였습니다. 소비. 그래서 일종의 소비가 주도했던 그와 같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더랄까? 분명히 가게는 소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주 면밀히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해외 소비 아니냐, 외국 여행 너무 많이 가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먼저 봤습니다. 먼저 보니까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두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공연 관광객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숫자가 확 줄어들어서 외국인들이 덜 찾아오게 됐다. 이 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실제로 2016년에 중국 관광객 숫자가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2017년, 18년에는 400만 명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거의 한 8조 가량, 엄청난 돈들이 돼요. 8조 가량이 덜 들어왔다.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관광산업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이제 등장해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데 온라인 쇼핑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소매 판매액이 전체를 보면 500조가 넘습니다. 500조가 넘어요. 그 중에 작년 이렇게 보니까 거의 100조 이상이 온라인 쇼핑으로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이 증가하는 속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사실은 온라인 쇼핑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 새 선두를 다니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23%가 나오더라고요. 23%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2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 조만간 추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그야말로 구조적인 거고 소비 패턴의 명확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에 종사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 나아가서 아마 이건 오프라인의 모든 유통 부분에 다 영향을 주는 이런 그야말로 구조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진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단히 큰 숙제를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좋은 소식이 전혀 아닌, 그래서 이거는 자영업과 그리고 실제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중견기업까지도 다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분배의 악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소득분배 악화를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대폭 늘렸습니다. 아주 그냥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악화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 작년 소득분배 악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올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작년에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구당 한 6만 원 정도를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 소득이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왜 그러냐? 주로 보니까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무직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직 가구가. 그러니까 근로자 가구들은 대체로 좋아졌습니다. 자영업 가구들은 완전히 양극화입니다. 자영업 가구들은 잘 되는 쪽과 못 되는 쪽이 완전히 나눠집니다. 근데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게 무직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이 되겠습니다. 요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작년의 문제가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간 그럴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사이 보시면 요게 인구 숫자이고요. 요게 65세, 그러니까 이 고령층, 그리고 이쪽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향후 10년 사이에 은퇴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무직가구로 가는 부분들이 몇 명이냐? 800만 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썰물이 기다리고 있다. 매년 80만 명이 은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직장이 없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 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은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면 일자리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야 될 길은 진짜 숙제들은 너무나 많은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경제를 살려서 진짜 어려운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일단 나서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민간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미국의 1930년대 뉴딜과 똑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마중물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마중물도 크게 넣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민간 부분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했고, 그와 더불어서 또 부정적인 것도 확인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기업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안으로 우리 말씀드린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지해주는 그와 같은 방안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제는 기업들 사이에,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이런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노동계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직무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직무급제도를 도입해서 적어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기업에 가든 중소기업에 가든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과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실제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명확하게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과제가 이제 지금 올해 우리 위원회나 그 다음에 부처에서 관심 갖고 있고 중점하고 있는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을, 특히 구조조정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이 동남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호남, 그 부분에 어떻게 하면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들을 이식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납품 단가 문제, 기술 탈취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상생 모델들을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기업들이 이 모범사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다.